하루의 경제 이슈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마지막에도 웃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결국 2,400선을 내준 채 올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 아쉬움이 남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올 한 해 증시 진단을 해보고요. 또 내년 전망까지 오늘 경주마에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끝났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고요. 아쉽게도 코스피가 2,400선을 내주면서 마쳤습니다. 좀 이해는 안 돼요. 참 막판에 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막판까지 좀 파는 외국인이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애석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 자체가 여러 가지 국내 증시 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은 조금 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돌아야 되든지 혹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나야 되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해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은 좀 마지막까지 좀 밀면서 좀 아쉬운 게 2,400원 좀 지지했어야 됐는데 2,399로 막판에 좀 밀어서 끝난 거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좀 아쉬운 건 아쉽지만은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조금 그래도 볼만했습니다. 뭐 로봇 관련 섹터라든지 기타 바이오라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긴 했는데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거죠. 오늘 어떤 투자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의 복사판을 오늘 한 번에 보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눌렸었던 그런 성장형 섹터 중에들이 강하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일 때 소위 참여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팅이 들어간 거거든요. 일부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 빼고 이틀이나 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 저희가 주말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이벤트가 있긴 있었지만 최근 금요일 날은 계속 밀면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틀이나 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여지를 남겨두고 그래서 수급이 오늘 거래소는 외국인은 팔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은 사면서 끝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냉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올해 증시를 볼 수 있겠지만 김동희 대표님, 네. 성적표가 참 신통치가 않습니다. 1년 수익률 코스피 9.6%, 네. 10% 가까이 하락했어요. 올해 성적표 학점으로 따지면 C 정도 될까요? C 아니죠. 뭐 거의 D-급급. 예. 오늘 헤드라인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나스닥은 33% 올랐는데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23%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으니까 그 수익률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아마 역대급 수준으로 많이 벌어졌던 한 해가 24년도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박 부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우리 경제 어떤 좀 상황들이 좀 안 좋게 꼬였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일단 위상을 좀 잃으면서 우리나라의 뭐 절대 갑의 넘버원의 종목이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 근간이 좀 흔들리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화라든가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탈출하는 자금들이 많이 생긴 거 그리고 뭐 트럼프 당선 전후에서 이제 훨씬 강화됐지만 결국 코인의 강세로 인해서 또 다른 대체 시장이 활성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흔히 말해서 국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한두 달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코인의 그 거래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있었죠.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국장은 지능순으로 떠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까지 돌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좀 폄훼하고 안타까운 얘기들이 나오면서도 정작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동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가득한 24년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돌아보면 여러 이슈들이 있었어요. 황 팀장님은 올해 증시를 좀 돌아보면서 네, 어떤 감상이 빠지십니까? 코스닥이 뭐 아까 코스피는 마이너스 연간 마이너스 10% 정도. 근데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1%, 22% 오늘 그나마 좀 올라서
연간으로 한 마이너스 22%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몇몇 종목들이 분전하긴 했습니다만 지수로는 사실 좀 많이 하락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국내 시장만을 봤을 때 보면 그래도 플러스로만 선방을 했었어도 꽤 잘하시는 투자였을 거고, 다만 미국 시장하고 비교를 자꾸 저희가 하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마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더군다나 뭐 최근에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아마 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왜 테슬라 빠질 때 사지 않았을까, 엔비디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아마 자괴감까지도 들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 그 코스닥에서 오늘 조금 내년도에 대한 희망을 좀 본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오늘 한 2,4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막판에 코스닥 선물 쪽에서 밀면서 조금 전반적으로 다 빠지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오랜만에 거래대금도 거의 10조 가깝게 터지고 내년도에 대한 힌트들을 많이 바라보는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뭐 증거사들에서 내년도 전망 추정치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25년도 종목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다 읽어보고 어떤 종목이 또 간추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올해 하반기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변수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당분간은 뭐 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뒤숭숭한 상황에서 일단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냉정하게 말하자면 주식에서 전 투자하고 주식 매매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투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매매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구간,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내년도 되면 뭐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나쁜 것들은 다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수습하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수습하는 구간에서 또 수습하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길 거고, 뭐 이제 분명히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주도주들이 나오면서 또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내년 전체로 봤을 때 기회가 있다면, 올해도 보면 상반기가 좋았고 하반기가 안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내년에도 상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하반기는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조금 손실분이 있다라고 하면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섹터가 됐든 투자가 됐든 매매가 됐든 뭐 본인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찾아야 되는 시기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내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올해 증시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이슈 하나씩만 좀 꼽아달라면 어떤 이슈를 꼽으실 건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한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HBM 이슈가 아닌가. 뭐 꼽은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1위 기업에 그 끝내 소식이 들려오지 않던 HBM의 그 퀄 테스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그 이슈가 저는 가장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뼈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세 분께도 좀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김동욱 대표님 먼저 좀 들을까요? 네, 제가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봤는데 사실 옛날 기억은 잘 안 나기도 하는데, 올해 제일 충격적인 제 기억으로 남는 거는 날짜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날 코스피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280포인트 가는 걸 보고 네. 와, 이런 걸 내가 또 한 번 경험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예전에가 언제냐면은 뭐 지금 웃음이 좀 나오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 9.11 때 한번 거의 그런 급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때는 한 10% 정도가 상한가 폭이었는데 네. 한 종목 빼놓고 다 하한가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8월 5일 날이 네.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율루나 보면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13%까지 빠졌었으니까요.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들이 한꺼번에 시너지를 내면서 좋은 게 아니라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 엄청나게 몰아붙였던 그 8월 5일의 기억이 아주 지금도 또렷하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8월 5일. 우리 뭐 이른바 블랙 먼데이라고 네. 이제 불렀던 증시 폭락의 날. 미국 그 ISM 제조업 지표가 트리거가 되면서 맞습니다. 쑥 떨어졌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의 양상을 보면 미국은 또 다 회복을 해서 그 이상을 이제 뛰어넘는 그렇죠.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네. 점이 참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박현서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네.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의 극단적인 비관론 이 가장 큰 저에게 남습니다. 네. 제가 내년 되면 저도 어느덧 입사한 지 19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름 국내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뭐 제가 깨먹은 해도 있었고 많이 번 해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러더라도 나름 국내 주식을 잘 공부를 하고 주도주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댓글들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요. 네. 아직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앞으로도 할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올해 하반기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뭐 제가 못했으면은 그럴 수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저희 오리진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계속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올라야 됩니다. 오르고 빨리 우리가 좋은 주식을 잘 찾고 우리 기업들이 좋게 주주환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저는 내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을 희망으로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황 팀장님. 그럼 이제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저는 금투세 폐지하고요. 네, 앞으로 더 나아갈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연초에 우리가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 관련 주식들이 사실 흐름이 좋았었어요. 상반기까지는. 하반기 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슈로 희미해지긴 했습니다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 걸쳐서 했던 결과물이 작년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거고 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를 끼운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뭐 정권을 어떤 정당에서 잡든지 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양상이고 저는 만약에 내년에 상법 개정안이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제 조금 더 진척돼서 상법 개정 통한다고 보면 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종목에는 정말 큰 변화들 지금까지 정말 잠자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알짜배기 기업들은 정말 이제 매매뿐만 아니라 투자로서도 나는 이렇게 많이 벌었다라는 종목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주식들 보면 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뭐 순식간에 10~100원 원 종목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게 뭐 밈 주식이 됐든 테마가 됐든 정말로 상법 개정안 밸류업이 돼서든지 간에 그런 주식들이 한국 주식에도 저는 충분히 많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성향상 저는 아까 현상 부장님이 비관론 말씀하셨지만 저도 많이 겪은 바로는 비관론이 긍정론으로 바뀌는 건 저는 또 순식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은 비관론 너무 많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댓글들 보면서 진짜 너무 속이 상하거든요. 사실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될 정도냐.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사실 워낙에 많은 대체 투자 수단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한국 시장으로 올 수 있는 자금들의 절대적인 캐파가 좀 줄어드는 상태죠. 근데 반대로 이런 상법 개정안으로 인한 어떤 트리가 됐든지 간에 좋아진다라는 뭐 기업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정론이 비관론들이 긍정론이 순식간에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비관론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다른 쪽에서 자금 빼서 한국 시장으로 올 때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저는 투자자분들 성향 다 이해하고 하니까 네. 다 되니까 뭐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저는 계속 놓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한 비관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해 주셨지만 냉정한 현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2년 만에 60%가 급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중심이겠죠. 서학개미들의 거래액 연초 대비 43조 원이 늘었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그 돈들이 다 떠서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박 부장님 내년에 기대를 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뭐 지수를 전망하는 건 무의미하겠고 그래도 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160조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60조면 삼성전자 시총의 반 정도가 미국 주식을 사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160조로 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특히 우리 고객들, 투자자분들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오래 들고 이게 투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내 주식은 좋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만년 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겟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상법 개정이고 이게 지금 그런 제도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는 저는 뭐 내년에도 충분히 그런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본도 거의 몇 년 걸렸지 않습니까? 밸류업 할 때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처음 밸류업도 시작을 했고 은행주 얼마나 많이 올랐으며 물론 그쪽으로 쏠릴 때 우리 시장에서는 다른 성장주를 밟고서 쏠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건 맞긴 맞아요. 어찌됐든요.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법 개정이든 밸류업이든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노력은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트리거가 우리 시장으로 돌아올까라고 많이 여쭤보셨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면 됩니다. 정말로요. 근데 많이 사실 너무 예. 뻔한 답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거 외에는 또 없어 보이기도 베스트 웨이예요. 첩경이에요. 첩경.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그래 오늘 700포인트를 하겠어. 700포인트에서 대충 790포인트 올라갈 땐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었던 마디 지수 때인 800포인트.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7만 원을 넘어선다. 이런 가격대를 보면은 그 가격대가 내가 봤었던 가격대까지 안타깝거든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그래서 결론은 돈을 번 수 있는 주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대표님, 네.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되잖아요. 통했군요.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더 수급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더 친다고요? 아니, 그죠.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해지 수단이니까 외국인 특히 이제 단기성 투자자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이 많이 말랐잖아요. 네. 뭐 기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는 방향성이 바뀌는 계기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돼 왔던 불법 공매도들, 무차입 공매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공매도 오늘 그 3월달 이제 뭐 폐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버뜩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뭐 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구해가지고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이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 담당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공매도 뭐 금지를 반대했던 분들한테는 공매도 금지를 우리나라가 1년 정도 해가지고 과연 시장이 그거에 부응하게 좋았느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공매도 거예요. 무용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불법 공매도 시스템을 잡고 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서 만약 3월 달에 공매도를 전면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뭐 우리나라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조건 중에 하나로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아마 허용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말 이 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아까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개인 투자가님들이 3월 달에 공매도를 치실까 봐 사실 걱정해요. 저는. 그때 그런 공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 박살내려고 하는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게 오히려 공매도를 뭐 만만하게 보고 치는 분들한테 굉장히 경고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저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뭐 장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공매도라는 게 전면 허용이 되었을 때 개인 투자가분들이 야 이거 시장 진짜 비전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만약 치기 시작한다고 하면 재앙에 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수는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대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두 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상법의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시장법의 개정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고 금투세도 어쨌든 폐지가 됐고 금융위원장이 엊그저께 얘기를 한 바로는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43% 정도만큼의 밸류업 공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강압을 했던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했던 이 뭐 바닥에 흐르는 기류는 밸류업에 대해서 웬만한 상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웬만큼 공감대가 있다라는 걸 저는 좀 어.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네요. 우리나라가 밸류업이 정말 안 되고 뭐 미국처럼 배당 많이 주고 이익 번 거 대부분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하고 이런 것들로 똑같이 가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재가치를 못 받는 뭐 그런 PBR이 0.5 이하의 기업들이 수백 개나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것들이 내년도에 어떤 뭐 드라마틱한 일들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시장이 사실은 물 만난 고기 같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다가 연기금도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국장에 대한 포션이 더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조금 소원하지만 중국의 부양책도 내년도에 훨씬 더 강화가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네. 뭐 어쨌든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내년도에 또 하반기에 그 에이펙 회담도 있고요. 뭐 시진핑의 방한 이슈까지 끌어올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 같은 것을 가지고 충분히 시장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상반기 중에 대체거래소도 출범할 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일단 깨지죠. 네. 주식 시간도 더 늘어나고. 12시간으로까지 늘어나게 돼. 네. 이것도 증권사에 계시니까 제 질문 네. 되게 큰 변화잖아요. 그죠. 아직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안들이 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불확실성들과 제거되는 것들과 그다음에 호재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밸류업 얘기 많이 잘 해주셨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공매도 저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려면 저는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들이 더 오히려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해지 수단이 없다 보니까 매수를 강력하게 저는 못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현물에서 많이 네, 들어올 현물에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현물은 거의 사지 않고 선물에서만 샀다 팔았다, 선물 들어오면 프로그램 따라 들어오고 선물 매도 나오면 따라 나가고 계속 박스권에서 뭐 올해 12월 달은 뭐 안 좋은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올 하반기 내내 외국인들은 선물 플레이만 계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물에서의 해지 수단이 생기는 거고 작년 2023년 여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쇼스키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사례를 봤던 것처럼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이 수급적으로 뭔가 트리거가 터지면 반대로 급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그러니까 3월 정도 되면 저는 지금 정치적인 변수까지도 좀 해결이 되면 저는 트리거 여쭤보셨을 때 사실 정치적인 변수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결국은 1분기 말 정도, 2분기 초가 될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마침 그때 공매도도 재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그동안 꽉 물려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촉매제들이 풀린다, 뭐 시장이 좀 긍정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저는 그래도 그러면 상반기는 일단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임 있는데요. 대표님. 간단하게. 그 사실 올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거든요. WGBI. 네. 네. 그게 이제 1년의 유예 기간 이후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1월쯤부터 채권 쪽으로의 어떤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채권만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주식 쪽으로도 돈이 좀 제법 들어왔다라고 사례들이 있어서 내년 11월쯤에는 그런 이슈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년 증시를 좀 바라보면서 미리 좀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꽤나 귀가 솔깃하고 기대를 걸 만한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년에 우리를 좀 반갑게 맞이하게 될 섹터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뭘 첫 손에 꼽을까 하다가 요즘에 그래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많이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섹터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 부장님, 네. 조선주입니다. 네. 조선주 참 요즘 부진한 증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흙 속에 숨은 진주처럼 조선주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말이죠. 내년에도 계속 빛을 내겠습니까? 조선주의 특성상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주라 하면요, 뭔가 다른 종목들을 제쳐두고 나만 쭉 올라가는 종목을 주도주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선주는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왜냐면은 좋습니다. 매우 수주도 좋고 실적도 좋고요. 뭐 4분기 실적 조금 있으면 발표를 할 텐데 아마 4분기 실적까지도 꽤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도주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게 해를 바뀌어서 그 다음 해까지 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적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 확률은 높으나 뭔가 지금 연말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좀 깜짝 서프라이즈 될 수 있는 그런 주도주에 대한 단서를 찾는다는 전제가 맞다면 네. 조선주는 꾸준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물론 아시다시피 뭐 LNG라든지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수주도 선별 수주라든지 그리고 내년 그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꾸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는 개인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떨어질 때 조금씩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생각은 우리 김 대표님께도 좀 듣겠습니다. 지금 박 부장님 말씀하신 괴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올해 좀 많이 조선 쪽에서 수주를 통해 가지고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유입돼 가지고 우리 뭐 나라의 어떤 달러 환경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됐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부터 사실 이게 선별 수주라고 해가지고 네. 중국 대비해서 지금 뭐 전체 수주량이 한 10%대 초반 정도밖에 받질 않다 보니까요. 뭐 3년 이상의 일감이 있으니까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좀 여유를 부리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불한 매도인가 뭐 이런 거를 다 해버려가지고 달러가 이게 올라간다고 수저에 따른 뭐 환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선주가 이번에 뭐 환율 약세에 따른 기대주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최소 70%에서 100%까지 환해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환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크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 섹터 환율 효과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러나 또 트럼프가 러브콜을 네. 외친 또 조선 섹터 미국의 최근 선박과 관련된 법도 기대를 하게 하는 네. 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뭐 미국 상선 뭐 최대 1,000척도 더 필요하다 그런 기사도 본 것 같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지금은 선별 수주 건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해도 올해 수주 목표치 보면 사실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조선은 우리가 건설하고 사실 조선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고정비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 건설이랑 조선을 많이 비교를 하죠. 근데 건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딱 지을 때만 비용이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조선은 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도크 운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도크가 거의 다 꽉 찼어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마진율이 낮은 배들이 꽉 차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사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랑 거의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LNG선이라던가 또 상선이라던가 이런 좀 약간 고부가가치 선박들은 결국은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수주가 뭐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내년에 수주를 좀 사실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 이런 추세 추종의 관점 또 매매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런 대형 섹터가 한번 이제 관성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쭉 밀어 올리기 시작하면 사실 그 끝이 어딘지 뭐 언젠가는 끝이 나긴 하겠습니다만 그 관성을 계속 밀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 뭐 현대중공업이 한 100% 정도 난 것 같은데 이상 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2008년, 9년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중국 관련 수혜였고 이번에는 뭐 미국 관련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100% 수익률, 100% 남짓 수익률을 만족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올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발전 저 변압기 쪽을 보면 저는 충분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 뭔가 이런 중공업 쪽의 대형 거대 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조금 더 추세 추종 관점에서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는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다른 쪽이 워낙 세게 올라와서. 그러면 뭐 또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하반기 막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무럭무럭 자랄 때 이제 바이오의 시간이다.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았는데 올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좀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알테오젠 같은 개별 이슈로도 좀 많이 출렁이었고. 올해 바이오를 생각해보면 두 종목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스타트했던 건 유한양해 그랬죠. 예. 기술 수출. 그리고 네. 알테오젠. 그런데 이 두 종목과 최근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한 국내 종목들이 한 두세 개 움직였죠. 합쳐보면 제 생각에는 예전 바이오와 올해 바이오는 매우 성격과 질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 바이오는요, 이거 오르면 이것도 오르고, 그리고 이게 같은 섹터가 있으면 같이 어떤 종목이 안 오르면 서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하듯이 서로 쳐다보고 뉴스 플로어가 나오면 쫓아가고 이런 약간의 뭔가 우리 매매라든지 혹은 개인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에 단연코 나올 수 있는 섹터로서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졌는데 업계 의식이 약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쏠림도 있어. 근데 올해는요 철저하게 팬덤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가는 나머지 종목은 나도 바이오긴 한데 너무나도 소외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 맞아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모멘텀이 없는. 그냥 이름이 바이오가 붙어 있어도 바이오가 아니래요. 그 정도로 올해는 차별화가 되었었던 바이오의 하루다. 이게 제가 우리 경주마 시간 매주 월요일 날 나오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수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 매매하긴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는 섹터로 유명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그쪽만 쏠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만 쏠렸기 때문에 빠질 때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를 때도 매매가 플레이가 들어왔었던. 물론 최근에는 대주 이슈 때문에 조금 슬로우한 경향이 있긴 있지만 오늘도 오른 거 보면은 또 그때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만 올랐어요 또. 그러니까는 제 개인적으로 올해 움직임은 집중이었다. 그리고 내년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집중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바이오 섹터가 연초에 좀 많이 주목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학회도 많고 네. 이런 그 국제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뭐 신약 발표하고 임상 결과 공유하면서 그때 좀 모멘텀이 막 몰리는 그런 시기인 건데 그러면 상고 하처 뭐 이런 흐름을 바이오 섹터에 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연말 정도 되면 항상 1월 달에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컨퍼런스를 보고서 이제 그때 참석하는 또 특히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기들을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쯤 되면 이제 미국 암학회, 여름 넘어가면 이제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가면서 결실들은 사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기술 이전 계약들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JP 모건부터 이제 얼굴 알리기, 우리 이런 회사예요, 이런 거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공식 초청도 몇 개가 있지만 그냥 자비 들여서 가서 그 쇼케이스나 이런 거 그냥 하는 그런 기업들도 한 10대 개쯤 되더라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연말까지 가서 계속 뭐 빅파마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쯤은 성공하는 그런 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박현상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바이오는 진짜 옛날에 제가 뭐 신라땡 뭐 이런 거 보던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족적을 좀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권도 아주 의미가 있었고요. 네. 기술 이전을 한 번 했는데 그걸 다시 뭐 울고 먹었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식으로 해서 계속 2차, 3차의 기술 이전이 되는 걸 보고 야,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드디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해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의미 있는 발걸음 내디딘 원년이었다. 황 팀장님. 네. 내년에 이 발걸음 내디딘 걸 발판으로 좀 비상을 좀 꿈꿔보면 어떨까? 네, 저는 내년에 바이오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올해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잘 나가던 뭐 알보리팹이라고 불렀던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뭐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있었고요. 근데 11월부터 일단은 뭐 알테오젠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난주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패턴이 너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완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당 5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투자자분들에서 많이 있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나와서 지금 생각해 봤더니 연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아니 그 올 내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주가가 빠졌으면 이런 탄핵 정국 이전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밀리는 거 보면 알테오젠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뭐가 이건 이것 때문에 빠지고 저건 저것 때문에 빠졌고 이건 아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공시도 했고 했지만 결국은 수급적으로 또는 과거의 패턴들을 딱 보니까 결국 대주주 양소속세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2025년 또 하반기에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좀 참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알테오젠에서만 이슈가 있었지만 전혀 이슈가 없었던 보로노이나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도 덩달아서 빠졌다가 회복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바이오의 전반적인 성향상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 이제 군집 성향상 그럴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이 이슈로 빠졌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금리 상승을 하는데도 바이오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일 때 보여줬던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고 뭐 탄핵 이슈로 덮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으로 재미가 없고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전후에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전후 매수가 들어오는 오늘도 코스닥 외국인들 들어오는 이런 이슈들을 보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네.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매수나 투자의 기회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박 부장님. 내년에 그러면 바이오를 볼 때 뭐가 주요 화두가 되겠냐 이거. 예를 들면 뭐 법 제도상으로는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이 일단은 지금 통과가 미뤄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뭐 기술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됐고 작년부터 비만 치료제들이 계속 화두였지만 내년엔 또 뭐가 그러면 새롭게 떠오를 거냐? 뭐 ADC 주사제 기술이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표적인 게 ADC 그리고 생물보안법, 비만 치료제 순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순서를 말씀드린 게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안 됐죠.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 바이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통과 안 된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진행 중인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ADC 같은 경우 ADC 딱 하면 종목 2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투자론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내용이 열려 있는 것보다는 열려 있지 않은 것에서 차라리 그 다음을 봐야 된다. 그러면 CMO 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세게 오르긴 하던데 이게 CMO 쪽에 있는 종목들이 한 2-3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최근에 추세도 그렇고 나름 안정적으로 거의 밑에서 좀 받쳐 있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실적이 있는 쪽 그리고 제 개별 종목 말씀 좀 그러지만은 뇌전증 치료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증이거든요. 그럼 이제 증액 섹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올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그래서 좀 그 안에서 몇 개를 추리진다면은 저는 꽤 괜찮은 섹터로 바이오 쪽 뽑으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아픈 손가락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한 건 삼성전자 이야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반도체 업황도 사실 올 초만 해도 감산 이슈가 있었고 근데 금방 극복해내고 이제 확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또 꼬꾸라지는 이런 흐름. 이게 반도체의 호황, 이 업사이클이 이렇게 짧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황 팀장님께 좀 먼저 네. 얘기를 들어볼까요? 내년 반도체 섹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내년은 정말 종목별로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2월 달 들어서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소재 부품단에서도 ISC 같은 소켓 같은 이제 브로드컴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이제 에이직 칩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거겠죠. 각 기업들에 맞춰서 지금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안에 들어가는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돌리려면 그 고유의 아마 칩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칩을 독자적으로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이걸 이제 설계해 줄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들
그리고 그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마 저는 내년에 지금보다 더 좋은 종목들, 좋은 퍼포먼스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재 1위가 TSMC고 이제 2위가 뭐 이제 삼성전자냐,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냐, 뭐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글로벌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TSMC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에서 올해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말 그대로 예상하고 뭔가 애국의 관점이라기보다 애국이나 뭔가 예상의 관점, 무슨 기대감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와서 팡 튈 수 있습니다만 네.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지금 주가 패턴만 놓고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의 모습과 삼성전자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뭔가 트리거를 만들어지 못하면 사실 계속적으로 질질질 흐를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 지금 레거시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최첨단 반도체인 HBM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3 넘어가고 바로 4로 간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3 못했는데 갑자기 4를 잘할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직 다들 의심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증명해줘야 될 부분도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사지는 않을 것 같고 대체제로 우리는 반도체에서는 이제 종목별, 섹터별,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관련 수혜주들 지금 보면 이제 소부장들은 다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도 잡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지금 가장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내년에 좋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 네. 좋든 싫든 뭐 삼성전자,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가 가야 그 지수도 오르고 네. 전체 온기가 뿌려지는 뭐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엔 이제 정말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사실 기대감과 또 실망이 교차했던 올 한 해 가장 중심에 섰던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보는데요. 더 이상 진짜 봐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우리나라는 왜 삼성전자만 봐야 되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번 같이 일종의 관성이죠. 관성처럼 이번 같은 굳어지는 면도 있죠. 실망감을 크게 좀 주다 보니까 와 이게 뭐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후퇴할 수 있구나. 뭐 디램이라든가 반도체 쪽의 영업이익이 영원한 1등이 아니구나라는 걸 한번 알게 됐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네. 영원한 1등 없다라는 걸 이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번에 확실히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퀄 테스트를 여전히 올해 내로 이제 결국은 통과를 못 하고서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 뭐 여름쯤인가요?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반도체 겨울이 네, 반도체 온다 뭐 겨울. 이 얘기 가지고서 사실 그 8월 5일 날 폭락도 나왔던 거고 네,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가 뭐 다른 실적들이 좀 또 보여주면서 아니네 이렇게 됐던 건데요. 그 분석을 해보면 모건 스탠리의 그 결과론적인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내년도 어떻게 보면 이맘때쯤이 정말 겨울이 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미리 예상을 한 게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내년도 언젠가는 콜 테스트를 통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잔뜩 벼르고 있었던 양산을 엄청나게 해낼 테고요. 그게 지금 물론 뭐 다른 대체 그 수요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거의 다 뭐 솔드아웃이 돼가지고 HBM에 대한 뭐 수익이 그렇게 줄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저는 내후년 정도쯤에는 수익의 변수가 조금 하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적어도 세 개 업체가 맞닥뜨려지게 되면 뭐 엔비디아나 뭐 TSMC나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적인 그 구매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수요 중심의 공급 중심의 업체 분위기가 수요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어쨌든 올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번에 AI 기본법도 뭐 통과가 됐고 조만간 반도체 기본법도 통과가 될 테니까 지원법도 올 상반기 내에 어떤 좀
그동안 만회하지 못했던 흐름들을 한번 매매나 뭐 투자로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 이후에는 저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종 비중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는 지나치게 저평가인데 언제 오를지가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계속 타진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편하게 지금 PBR 0.9배죠. 9배인데 자사주 매수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 이상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실적적인 측면 변화, 매크로 혹은 매크로가 변화를 하던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긴 하지만 맨날 얘기했었던 HBM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미세화 공정, 이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임박해서 볼 수 있는 게 4분기 실적이거든요. 4분기 실적이 참고로 삼성전자가 4분기가 9조 1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하이닉스가 7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4분기 컨센서스가 가장 최근 증권사 기준인데 삼성전자가 7조 9천억 정도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7조 6천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거의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예. 이거는 그러면 반도체 영업이익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 전체 전체 전사의 영업이익을 영업이익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거의 따라왔다. 거의 따라왔다. 뭐 숫자 조금만 바뀌면 역전할 수도 있는. 물론 저희가 FN 가이드라 그래서 증권사의 평균을 봤을 때 이거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과거 거까지 같이 한 거고요. 가장 최근 수치만 제가 증권사를 뽑아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예요. HBM의 경쟁력이 곧 반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에는 그러면은 빨리 HBM3이든 혹은 브로드컴의 HBM4든 이게 하나라도 가시적으로 삼성전자 나와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제를 하나씩 우리가 꿰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투자가 뭡니까? 쌀 때 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지금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만 3천 원대까지 떨어진 삼성전자.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겠죠? 정말? 그거는 정말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요? 북을 쌓아서 올려서라도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황 팀장님. 네. 이게 기대치라는 게 항상 있는데 기대치를 너무 밑돈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이제는 하한선, 그러니까 마지노선 이런 얘기도 못 하겠어요. 삼성 투자자들한테는 그죠.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 평균 지분율이 51% 이상이었어요. 평균 55%였던 걸로 제가 기억나고요. 제일 낮았을 때가 최근에 제일 낮았을 때가 네. 2016년 말에 51점 후반대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51%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일시적으로 많이 팔았으니까 이제 채워넣을 일만 남았다. 또는 이 50%대가 깨질 수도 있고 이제 이 구간이 또 뉴노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전자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았고요. 오늘도 팔았거든요, 삼성전자. 네. 내내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웠으면 저는 채울 일만 남지 않았을까. 과연 이제 시기의 문제인 거죠. 이제 거의 이제 확인하고 분장 수준까지 팔았다. 이 정도면 이제 다만 당장 언제 오를지는 모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사들어올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삼성전자만 판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지금 다 팔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게 한국이 언제쯤 한국이라는 나라에 외국인 자금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들어올까. 네. 뭐 중국 소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경기 부양제 발견될지 또는 뭐 이제 우리 정치 이벤트들이 다 이제 불확실성이 소멸될지 네. 뭐 기다리면 저는 지금 이제는 기다리는 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증시 이제 끝났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서로 믿고 기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경주마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